네, 2부의 주제입니다. 내 집 마련 올해가 기회일까? 이건 저도 관심이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사실 뭐 주식이랑 비슷하게 부동산도 타이밍 잡는 게 참 어렵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무주택자 저를 포함해서 네 그리고 1주택자까지도 좀 어떻게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최근에 반값 아파트라고 지금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네. 청년 계층이나 2030 특히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어찌됐든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그러니까 뭐 처음에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대출도 받고 뭐 또 잔금 치를 때 안 되면은 그걸 또 전세를 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잔금 치르고. 근데 외국의 선진국들은 전세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보통 집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 조금 내고 30년에서 40년 모기지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우리도 도입이 됐죠. 네. 그래서 공공분양 50만 원 거기에 뭐 나누는 형부터 해서 선택형 뭐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초기 부담 얼마 안 되고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저금리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물론 중간에 바꿔도 별로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 공공분양 50만 원 할 때는 무조건 해야겠죠. 네.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무조건 청약을 해야죠. 그 다음에 특례보금 자리론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9억 이하 주택이 DSR 상관없이 5억까지 대출이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죠. 지금 우리나라가 DSR이 지금 40%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설업계나 여기저기서는 DSR을 풀어야지만 이게 주택 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DSR은 이제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당분간 안 풀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특례보금 자리론에서만 9억 이하 주택에서 DSR을 5억까지 뭐 소득하고 상관없고 네. 또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 다음에 금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더 떨어질 거다 기다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금매라는 거는 내가 이사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해외를 간다든가 급하게 하여튼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영끌 쪽이었는데 영끌로 샀는데 그때 그 대출 받은 게 지금 너무 금리가 높아서 그걸 못 버티고 지금 내놓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강동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동 쪽이나 뭐 송파 쪽에 금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미 소진이 됐죠. 그리고 소진되고 벌써 한 2억 3억씩 올라버렸어요. 근데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면은 지금 뭐 금매 나온 것들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대출 조금씩 더 받아가지고 네. 살 수 있으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인천 송도라든가 뭐 검단 이런 데들도 신규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역시 거기도 지금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다 보니까 네. 전세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잔금을 못 치르는 분들이 또 금매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본인 입장하고 해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렸다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 근데 금매만큼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확 반등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면은 네. 지금쯤이면 하여튼 지금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어떤 공공분양이나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하는 것들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죠. 부담이 없는데. 지금 하거나 뭐 내년에 해도 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로는 올해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는 기금 40조 중에 네. 이미 26조가 나갔어요. 벌써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기회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또 급매물을 잡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 갖고 지금 집값의 추이라든지 급매가 나오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상황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같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빌라왕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전세 사기 우려가 쉽게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이 좀 꿀팁을 전해주세요. 이미 그 MZ세대나 2030들이 빌라왕 사태 이후로 빌라의 전세를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난달에 실제로 전세 거래 건수가 빌라가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피하는 거죠. 네네. 예, 굉장히 기피하고 있고요. 근데 단지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다. 특히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들이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안심 전세비라는 걸 만들었죠. 앱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다가 각 은행,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밖에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집주인이 집을 뭐 담보를 한다든가 그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뭐 거기 바로 이제 신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바꾸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집주인들이 세입자 모르게 대출 받거나 이런 것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의무적으로 삽입하게끔 지금 바꾸고 있고요. 공인 중개사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가 솔직히 내 자식이 집을 이렇게 전세로 들어온다 할 때 이렇게 사기 당하도록 놔두면 안 되겠죠. 안 하죠. 네. 예.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거래가 띄우기 이거 어저께 발표났죠. 뭐 한 1,000건 이상 되는 거를 지금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실거래가가 이제 또 집값 띄우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사기에 또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전세가 또 실거래가 자체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잘 모르죠. 새로 줬으니까. 네. 그 아파트 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안심 전세앱에 다 담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아파트 준공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놓는데 그게 안심 전세앱에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는 대책을 지금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책이 완전히 만들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빌라를 너무 지금 거래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지금 인허가 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지금 빌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건설회사가 진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누가 빌라를 사주거나 아니면은 전세 끼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전세 끼고 파는 게 어렵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빌라 시장이 좀 확 줄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완벽하게 좀 갖춰놓으면은 아무래도 빌라라는 게 특정 지역에 그 서민층이나 이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부 쪽에 자주 얘기하는 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요새 공용주거라는 게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청년이 혼자 사는데 집에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다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과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값만 비싸지고 그러니까 주거비를 굉장히 많이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공용주거가 엄청 지금 뜨고 있고 우리나라도 성수동의 뭐 에피소드 성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용주거가 지금 뜨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뜨고 있고요. 신혼부부들도 이제 실제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공용주거를 하게 되면은 아예 전세 사기라는 게 없죠. 그건 그쵸? 임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거 비용도 줄여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공유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 주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매입 임대나 이런 걸 할 때 SH나 LH가 매입 임대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하면은 당연히 사기도 안 당할 거고 굉장히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빠른 속도로 그냥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피스텔도 필요할 거고
뭐 생활용 숙박시설은 원래는 그게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외국인 장기 투숙용 주거예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근데 어찌됐든 그 빌라, 그러니까 전세 지금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빌라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됐고, 근데 빌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그게 또 불떡이 튀어서 빌라왕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왕도 생겼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정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공유주거라는 새로운 대안도 있으니까요. 같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또 재건축 쪽도 살펴보면 최근에 좀 안전 진단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된 것 같거든요. 아,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목동 굉장히 살기 좋은 주거지인데 그렇죠. 그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안 풀어줬거든요. 맞아요. 1년 동안 실수요자만 살아. 근데 거래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동은 지금이라도 실수요자는 내가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재건축해서 좋은 집에 살겠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늘고 있어요. 네.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뭐 음마아파트, 잠실, 그다음에 뭐 여의도 이런 데들도 실수요자들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위치가 좋고 지금 들어와서 한 뭐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정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알아서 다 통과를 빨리빨리 시켜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뭐 13년 걸리는 것들을 지금 5년 안에 끝나겠다. 서울시는 더 줄이겠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실제로 이제 그 분당에 이제 제가 강연을 그때 가서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통합 개발로 해가지고 하여튼 빠른 속도로 용적률 상향을 시켜줘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이게 전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 때려 부시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죠. 네. 뭐 하여튼 철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는 그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반 시설이 또 늘어야 돼요. 그러면 뭐 거기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반 시설 자체가 또 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위주는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수도권 정도는 아마 또 3기 신도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갈 거예요. 네, 이렇게 또 교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니까요.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서 또 꿀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담대도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완화가 됐는데 좀 주요 내용들도 같이 소개를 해주세요, 교수님.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게 바꿨다가 지금 다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서 아까 얘기했던 서울의 미분양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분들도 서울의 줍줍을 또 살 수 있게끔 미분양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해제를 해줘가지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하단이 3%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그 DSR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지금 계속 그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매입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어떻게 보면은 금매도 빨리 사라지고 미분양도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고 서울은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들이 네. 조금 아직까지 기피 대상이고, 또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5대 광역시가 거래량이 지금 2배가 늘었어요. 각 네. 시마다 5대 광역시 뭐 대전부터 대구 뭐 광주 이런 데 5대 광역시가 지금 거래량이 2배가 늘었어요. 결국 주택담보대출 이제 완화가 되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실수요자나 뭐 실제로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빠른 속도로 그 하락된 뭐 금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빠른 속도로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을 다각도로 좀 조명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한 힌트도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량이 약간씩 좀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그 부동산을 네.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무주택자, 청년하고 신혼부부들은 당연히 가장 정부에서 내놓은 좋은 조건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반값 아파트도 계속 공급이 될 거고 공공분양 50만 원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네.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청년하고 이 추첨제 물량을 왕창 늘려줬어요. 또 그래서 소형평형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확 늘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강남에 입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넓혀가고 싶다. 아니면 뭐 강남에 입성을 하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확인을 해봐야죠. 나중에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저희가 주식할 때도 똑같잖아요. 뭐 무릎하고 어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완전히 바닥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좋은 찬스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닌 거죠, 바닥이.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관심 갖고 단지 투자는 좀 다릅니다. 투자는 네. 이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지금 부동산 투자 자체를 조금 안 좋은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무자본 갭 투자부터 해서 뭐 전세 사기, 뭐 빌라왕 이런 것들 생긴 이유가 전세 때문에 나온 건데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모기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정도고 미국만 하더라도 그 다 대부분 모기지 30년짜리 모기지를 거의 90%가 1%대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저금리 때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가 폭등해도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부동산 대책이 아예 없어요. 뭐 신규의 임대료 조금 오른 거 말고는 대책이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세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다만 부동산을 투자한다 하는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조각 투자라는 게 있고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리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국회에서도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냐 해서 리츠. 그래서 주택을 리츠로 해서 지금 이미 리츠 상장된 주식이 한 2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주택 관련된 거 보시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라고 네. 부평의 5,500세대 중에 3,500세대를 그 리츠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 전체 금액의 한 30% 정도를 이제 공모 리츠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죠. 네네. 근데 리츠 주식은 요새 고금리 때문에 조금 주가는 안 좋은데 배당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그게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8년 정도 지나면은 그게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굉장히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산 가치가. 그걸 저희가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리츠를 점점 많이 활용하는 그래서 지금 LH에서 리츠로 공급할 그 회사 뭐 이런 단지를 지금 모집하는 거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대규모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꼬마 빌딩이나 뭐 이런 걸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동산 조각 투자나 뭐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부동산은 좀 다른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코로나 초기에 집값 급등할 때 옆집은 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서 벼락 부자 됐는데 우리는 못 사서 벼락 거지가 됐다. 근데 요새 또 나오는 얘기가 에코 프로 주식을 산 사람은 벼락 부자 됐는데 그 못 산 사람은 에코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 에코 거지. 근데 주식하고 다른 거는 부동산은 집이잖아요. 네. 그 굉장히 큽니다. 투자 규모가. 손실이 나면 엄청난 손실이 나고요. 이게 요번에 연끌 하셨던 분들이 큰 손실을 보셨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부동산도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낫고요. 예, 주식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낫겠죠. 예.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실수요자 중심과 또 투자자분들 위주로 좀 나눠서 설명을 주셨는데 실수요자분들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 시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 같이 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주셨습니다. 조각 투자나 다른 방법들도 함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의 특임 교수로 재직 중인 최원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랜드 시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재테크 방법까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